세계적인 거장에 반열에 오른 봉준호 감독이 프랑스 칸에서 받은 황금 종려상을 안고 금이 환영했습니다. 봉준호 감독과 배우 송강호 씨 얼굴에는 아직도 어제 환희와 감동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동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으로 들어서는 봉준호 감독에게 카메라 플래시 세례가 쏟아집니다. 영화 기생충으로 받은 황금 종려상을 자랑스럽게 들어보이기도 합니다. 저 개인에게도 처음 있는 수상이고요. 또 한국 영화 100년 역사에도 처음 있는 일이라 겹경사이지 않을까. 되게. 지난 17년간 함께하며 봉 감독의 페르소나로 불리는 송강호도 기쁜 소감을 전했습니다. 제가 이제 대표로 남아있지만 사실 저뿐만 아니라 정말 훌륭한 배우들이 많이 나온 작품이고 드라마틱한 칸의 역사에 대한 환희와 감동이 이틀째 이어지는 가운데 기생충에 대한 극찬이 눈에 띕니다. 특히 프랑스 유력지 르피가로는 칸의 선택은 기생충 말고는 모두 틀렸다고 평가했습니다. 거장의 반열에 오른 봉준호 감독은 기생충 영화 감상법에 대한 도움말도 덧붙였습니다. 배우들이 뿜어내는 어떤 희노애락이 다양한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깐느는 둘째치고 우리 배우분들의 그 활약, 그 부분 주목해서 보시면. 전 세계가 주목하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은 내일 시사회를 통해 국내에 처음으로 공개됩니다. MBN 뉴스 이동훈입니다. 당연히 호호 콤비 봉준호, 송강호 두 사람의 영화에 시선이 쏠립니다. 30일 개봉이라고 하는데 큰 영화상을 받은 작품이 흥행 실적은 그다지 좋지 못하다는 관행을 깰 것이다. 1000만 관객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매율이 심상치 않거든요.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일 시사회를 통해 국내에 공개되는 영화 기생충은 오는 목요일 전국 상영관에서 일제히 팬들을 찾아갑니다. 황금 종려상 수상 소식에 기생충을 직접 확인하려는 영화 팬들의 발걸음도 분주해졌습니다. 기생충의 예매율은 40%를 넘어서며 지난 23일 개봉한 2위 알라딘을 2배 넘게 앞지르고 있습니다. 봉준호 감독과 송강호 씨의 만남이라는, 그리고 또 한국 최초의 칸느 대상이라는 것에 대한 프리미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마 상당한 정도의 흥행이 발생하지 않을까. 일부 팬들 사이에서는 벌써 1000만 관객에 대한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2006년 영화 괴물로 1300만 관객을 동원한 전례가 있습니다. 팬들의 뜨거운 반응과 함께 기생충 신드롬은 다른 곳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화를 만든 제작사 주가는 상한가를 기록했고 발빠르게 고객을 대상으로 한 시사회 이벤트를 마련한 업체도 생겼습니다. 한국 영화 100년에 이른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쾌거. 여름을 앞둔 대한민국의 기생충 바람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최근 서훈 국정원장과 비공개로 만난 사실이 알려졌죠.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일 때부터 함께 참모 역할을 했었던 두 사람이기 때문인데 양 원장이 왜 기자가 나를 쫓아다닌 거냐, 그 기사를 또 왜 다른 언론사들이 받아쓰는 거냐며 반발해 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조창훈 기자입니다. 지난 21일 서울 강남의 한 한정식 집 앞. 국정원 요원들의 경호 속에 서훈 국정원장과 양정철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야기를 이어가다 양 원장이 고개 숙여 인사하고 차에 올라탄 서 원장은 현장을 떠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민주당 싱크탱크를 책임지는 양 원장이 취임 일주일 만에 국정원장과 비공개로 만난 겁니다. 이날 회동은 오후 6시 반쯤부터 4시간 이상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양 원장은 사적인 모임으로 독대 자리는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독대가 아니고 다른 일행이 있는데 무슨 긴밀하게 얘기가 나올 수 있겠어요. 이어 자신을 미행하고 식당 잠복을 통해 알고자 했던 게 뭐냐며 기자 정신과 황색 저널리즘은 다르다고 불쾌감을 나타냈습니다. 일과 이후의 삶까지 이렇게 한 건 아니죠.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건 다 각자 판단하시는 거죠. 하지만 양 원장의 택시비를 한 식당 주인이 대신 내줬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부적절한 만남 논란은 점점 확산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국정원의 탈정치화, 현 정부의 약속이었죠. 정보기관의 총선 개입이 본격화된 것이냐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반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보수장은 누구든지 만날 수 있는 거라며 괜한 억측을 하지 말라고 맞섰습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서훈 국정원장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비공개 회동에 대해 국가정보원이 내년 총선에 개입하려 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사적인 모임이라는 해명은 국민을 우롱하는 무책임한 설명이라며 서 원장의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은 민주당의 총선정보원이 아닙니다. 양정철 원장은 정보기관을 총선에 끌어들이려는 음습한 시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바른미래당은 국정원의 정치 개입 여지가 충분하다며 국회 정보위를 소집해 만남의 성격부터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국정원의 총선 개입이 떠오르는 그림이 아닌가 합니다. 정보위원장을 맡고 계신 이해운 위원장께서는 정보위를 즉각 개최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적인 만남으로 규정하고 밥 먹은 것을 가지고 정치 개입을 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일축했습니다. 청와대도 해당 모임에 청와대 관계자는 없었으며 별도의 입장을 내놓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당은 정보위 개최와 별도로 당 차원의 호출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혀 서훈 국정원장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외교상 기밀을 누설한 것으로 알려진 외교관의 징계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징계위원회가 이번 주 목요일에 열리니까 그날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겁니다. 연장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3급 비밀에 해당하는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주미대사관 소속 외교관 K씨가 어제 비밀리에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입국 전 K씨는 미국 워싱턴 현지에서 정부 합동감찰반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보안심사위원회를 열고 K씨에 대한 징계 논의에 돌입했습니다. 위원회를 열리고 있으니까 질문 청취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안심사위원장을 맡은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온정주의에 따른 판단은 없을 것이라며 중징계를 예고했습니다. 국민들을 실망시켜드린 또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준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하고 있고 엄정하고 엄중하게 그렇게 처리하려고 하고. K씨에 대한 징계 수준은 이르면 목요일인 오는 30일쯤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이번 정보 유출 사건에 연루된 윗선들도 있는지 꼼꼼히 살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은 K씨로부터 외교상 기밀 사항을 건네받아 누설한 혐의로 강효상 의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MBN 뉴스 연장현입니다. 사실 현직 외교관의 기밀 유출 사례는 과거 참여정부 시절에도 있었습니다. 청와대에 파견된 외교부 행정관이 3급 비밀을 유출해서 정직 3개월을 받은 건데 당시엔 여당 의원에게 유출했었습니다. 김근희 기자입니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최재천 의원은 한 토론회에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회의 내용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필요시 주한미군이 한반도 이외 지역에 투입되는 것과 관련한 한미 간 협의 내용으로 NSC는 3급 비밀에 해당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걸 기밀 노설로 몰아붙이면 어느 누가 의정을 활동할 수 있고 어느 누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겠어요? 정보를 제공한 사람은 외교부에서 파견된 이종원 당시 청와대 행정관으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통화 내용을 유출한 참사관의 경우 파면 또는 해임 가능성까지 거론됩니다.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는 해당 행정관에 대해 고의성이 없다고 봤지만 이번 통화 유출 사태와 관련해 외교부는 K씨의 의도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NSC 회의록과 정상통화 모두 3급 비밀에 해당하지만 다른 나라 정상과 직접 관련된 통화 내용은 외교적 파장이 더욱 크다는 것입니다.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이라고 하는 게 서로 통역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뉘앙스가 달라지기도 하고 그러는 건데 그걸 가지고 정치 공격을 위해서 써먹는다고 한다면 형법상 외교상 기밀 누설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해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근희입니다. 민생투쟁 대장정을 마무리 짓고 돌아온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기자회견에 사실 여당은 좀 기대를 했었습니다. 어차피 국회로 돌아와야 할 것이니 유화 제스처를 취하지 않을까 했던 건데 웬걸요? 황 대표는 더 강하게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권영봉 기자입니다. 민생투쟁 대장정을 통해 본 민심은 분노에 가까웠다고 규정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정부의 경제 정책을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좌파 경제 폭정이 대한민국과 국민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책 대전환 없이는 경제와 민생의 절망을 풀어낼 길이 없습니다. 이어 2020 경제대전환 프로젝트를 수행할 위원회를 5월 말까지 출범시키겠다며 대대적인 정책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국회 복귀에 대해서도 국회 파행의 책임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의 책임이라며 조건 없는 국회 복귀는 불가능하다는 뜻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과의 1:1 영수회담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황 대표의 경제 비판이 허황됐다고 꼬집으며 조속한 국회 복귀부터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경제 폭정이란 단어가 얼마나 허황되고 설득력이 없는 저주의 언어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청와대도 자유한국당을 향해 국회 정상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하루빨리 생산적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가 국회 파행의 책임을 두고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정상화 협상마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사태가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MBN 뉴스 권용보입니다. 얼마 전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GP 철거 현장에서 군이 반대 입장을 보여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었죠. 민주당 지도부가 이에 대해 군이 쿠데타라도 하라는 거냐며 맹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은 최고위원 한 명 돌아가며 황 대표를 향해서 비난의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김도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향해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황 대표가 국가 기강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자숙하라고 꼬집었습니다. 정부와 군은 입장이 달라야 한다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노골적으로 내란을 선동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게 도대체 말입니까? 아니면 막말이십니까? 앞서 황 대표가 GP 철거 현장을 방문해 정치권이 평화를 이야기해도 군은 막자고 말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지도부가 정면에 나선 겁니다. 설훈 최고위원은 쿠데타라도 하란 말이냐며 총리를 역임한 사람이 할 말이 아니라고 비판했고 박광훈 최고위원과 이형석 최고위원도 거들었습니다. 민주당 공세에 황 대표는 발언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며 해명했습니다. 황 대표는 남북 군사 합의는 잘못된 합의라며 군의 정책에 관련한 건 군이 분명하게 입장을 내야 한다는 말이라고 밝혔습니다. 황 대표는 그러면서 항명은 말이 안 된다고 선을 그었지만 민주당은 해명도 충분치 않다는 분위기여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진래 전 의원의 소환조사 방침을 흘렸고 이건 야당의 울산시장 후보자 공천이 확정된 날 경찰이 그를 압수수색한 것과 똑같다. 자유한국당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사망한 조진래 전 의원의 죽음을 두고 정치 보복에 희생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직 국회의원이자 현직 법조인이 이렇게 됐을 정도면 얼마나 심했겠냐는 겁니다. 이동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5일 조진래 전 의원이 숨진 채 발견된 것을 두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어느 정부에서 이런 일들이 이렇게 자주 있었느냐며 칼날을 세웠습니다. 실제로 조 전 의원은 경남 테크노파크 채용 비리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경남지사 시절 고인과 각별한 관계를 맺던 홍준표 전 대표는 정권을 꼭 잡아야 하는 절실한 이유가 하나 더 생겼다며 적폐 청산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KT 채용 비리 의혹을 받는 김성태 의원은
전직 국회의원이자 현직 법조인인 조진래조차 이렇게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무자비한 권력의 실체라며 문재인 정권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안타까움을 표하면서도 정치 보복 수사로 규정한 것은 한국당의 정치 공세라며 반발했습니다. 채용 비리에 관련된 수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마치 특정인에 대한 정치 보복이 하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매우 사실관계도 틀렸고 전직 의원의 죽음을 두고도 정치 보복을 주장하는 야당과 적폐 청산을 주장하는 여당 사이의 갈등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동석입니다. 검찰이 욕을 먹는 이유는 정치적 사건을 수사할 때 수사 상황이 법무부 장관이나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보고되는 구조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검사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비판하는 글을 이메일로 전체 국회의원에게 보냈습니다. 이런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송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직 검사장인 송희택 울산지검장이 어제 저녁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송 지검장은 현재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표만 의식해서 경찰의 주장에 편승한 검찰 해체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때 재발 방지를 위한 개혁이라고 해경을 해체한 것과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또 현재 검찰의 문제는 권력 눈치를 보는 직접 수사인데 민생과 직결된 형사사건에만 손을 대고 있다며 개혁의 방향이 변질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의 검찰 수사 보고 체계와 의사결정 시스템 안에선 검찰총장은 최소한 정권에 빚을 진 사람이 되게 돼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송 지검장이 검찰 내부방에 올린 글엔 수십 개의 응원 댓글이 달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부장검사는 이미 기득권에 있는 현직 검사장이 공개적으로 의견을 밝힌 건 검사들에게도 상당히 충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검사 출신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SNS에 경찰에 대한 불신과 검찰 우위의 신념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총장에 이어 현직 검사장까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등 조정안에 대한 검찰 내부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송기준입니다. 불법 용도 변경으로 어린이 전용 수영장을 만든 스포츠센터가 원상복구 명령을 어겨가며 계속해서 대놓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정식 신고도 되지 않은 수영장인데 보란 듯이 이곳에서 수영대회까지 열 거라고 합니다. 박상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 1월 문을 연 부산의 한 종합 스포츠센터입니다. 건물 1층에는 수심 1.1m, 길이 20m짜리 어린이 전용 수영장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수영장이 들어설 수 없는 곳인데 몰래 건축물 용도를 바꿔 만들었습니다. 수영장업 신고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지만 버젓이 강습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물에 적응하고 그다음에 발차기부터 자유형 이렇게 영법을 배우게 될 거예요. 조회는 40만 원이고. 해당 구청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지 넉 달이 지난 지금도 영업 중입니다. 1,400여만 원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경찰에 고발까지 했지만 수영장 측은 꿈쩍도 않습니다. 다음 달 9일에는 아예 여기서 수영대회까지 열기로 했습니다. 황당하죠. 수영대회 50까지 한다는 거는 아이들의 돈벌이 목적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수영장 측은 수영장이 건축물 대장에 표기한 체력 단련장의 일부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이행 강제금을 내더라도 계속 운영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며칠 전 숙명여고 쌍둥이 딸에게 문제를 유출한 교무부장 아빠에게 실형이 선고됐죠. 이번엔 국립대 대학판 숙명여고 사건입니다. 같은 대학 같은 과에 다니는 아들에게 동료 교수로부터 받은 시험 문제를 넘겨주고 자신이 담당하는 과목 8개에서는 모두 A+를 준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서울과학기술대 전기정보공학과 이모 교수의 아들이 아버지가 다니던 학교에 편입학한 건 지난 2014년입니다. 이 교수는 직후 동료 교수에게 외부 강의에 필요하다고 속여 아들이 듣게 될 2개 강의의 자료와 역대 시험 문제를 건네받았습니다.
아들은 확보한 시험 문제 2년치를 놓고 공부했는데 문제의 절반 이상이 실제 시험과 겹치면서 A+ 학점을 받았습니다. 바로 위층의 동료 교수로부터 시험 문제를 받아 아들에게 넘긴 이 교수는 지금은 출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리는 잘 못하는 게 이렇게 수업도 없어가지고. 아들은 아버지가 직접 맡은 강의 8개에서도 전부 A+ 학점을 받았습니다. 이 학교 또 다른 학과의 교수 2명은 학교 직원의 청탁을 받아 직원의 딸을 조교로 부정 채용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서류에서 턱없이 낮은 점수를 받은 직원 딸에게 필기와 면접에서 점수를 몰아줬습니다. 징계위에는 회부되어 있고요. 그 재판에 진행되는 그 상황을 보고 저희들이 징계의 수위를 그런 결정을 하고. 학교 측은 유출된 문제로 시험을 친 교수의 아들에 대해 1심 판결이 나오는 대로 F학점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손하늘입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탄 버스가 고속도로에서 3중 추돌 사고를 냈습니다. 서울로 현장 학습을 가던 중이었는데 좁은 간격으로 대열 운행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윤기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형 버스가 출입구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찌그러졌습니다. 부서진 버스에서 나온 학생들과 선생님이 갓길에서 우왕좌왕합니다. 학생들이 경찰과 선생님의 안내를 받고 한 줄로 이동합니다. 경복궁으로 체험학습을 가던 경북 안동의 한 초등학교 전세버스 3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버스 기사와 학생 11명이 다쳤습니다. 모두 6대의 버스에 학생 160여 명이 타고 있었는데 모두 안전벨트를 매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통 안전이라든지 다른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교육들을 출발 전에 다 합니다. 다 매도록 했고요. 사고를 낸 버스는 앞 버스와 간격을 좁히고 한 줄로 운행하다 추돌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차량이 추돌을 한 게 아니라 현장학습 가는 6대 차량 중에 3대가 추돌을 했다는 거죠. 네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확인을 경찰은 버스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대열 운행이 확인되면 지자체에 통보해 행정 조치할 방침입니다. 대열 운행은 범칙금 5만 원, 벌점 10점 1분이어서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태풍급 바람을 동반한 엄청난 비로 제주로 가는 항공편과 배편이 마비됐습니다. 제주 한라산에는 4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정치훈 기자입니다. 오늘 낮 제주도 한라산 계곡에서 온통 흙탕물이 쏟아져 내려옵니다. 비구름이 산간 지역에 최대 400mm 넘는 폭우가 퍼부으면서 앞을 분간하기조차 어려울 정도입니다. 한라산 입사는 통제됐습니다. 태풍급 바람이 몰아치면서 항공기 140여 편의 발이 묶였습니다. 갈 수 있을지 안 갈 수 있을지 대답을 준다 그래서 무작정 지금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편하고 짜증나고 배고프고 지금 불만이 말도 못해요. 김해와 울산, 포항, 여수 등 내륙공항에서도 강한 바람으로 항공기 결항이 잇따랐습니다. 남해안 쪽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부산 앞바다에서 22톤급 청소선이 뒤집히면서 선원 1명이 구조됐지만 2명이 실종됐습니다. 한 공사장에선 20여 미터 높이 안전 펜스가 무너지며 정차해 있던 관광버스 천장이 찌그러졌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도로 일부가 통제되면서 혼잡을 빚었습니다. 전남 광양에서는 대형 트레일러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 분리대를 뚫고 나가 마주오던 화물차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4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이 비는 그쳤지만 저기압의 이동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27일 밤까지는 여기에 동반된 비구름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5월로는 이례적인 태풍급 바람은 내일 새벽이 돼야 잠잠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춘입니다. 하천길을 걷다가 이젠 그만 걸으려고 올라가고 싶어도 올라갈 길이 없어서 한참을 더 걸었던 기억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빗물이 넘치는 등 위급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비상대피 사다리는 정말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강세영 기자가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지난해 여름 기습폭우로 불어난 서울 우이천에서 고립됐던 여성이 구조되는 모습입니다.
지난해 5월에도 서울 정릉천에서 산책하던 60대 남성이 폭우로 불어난 물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이 낮은 데는 물이 다 잠겨서 사람이 다닐 수가 없죠. 상당히 위험해요. 이런 상황에 대비해 하천 산책로에는 높은 곳으로 피할 수 있는 비상대피 사다리가 있습니다. 대피 사다리가 잘 설치돼 있는지 범람이 잦은 하천을 찾아가 봤습니다. 지난해 60대 남성이 갑자기 불어난 물에 숨진 하천입니다. 산책로 옆을 보면 이렇게 높은 벽이 쭉 이어지는데요. 하지만 이곳엔 500m에 걸쳐 비상용 대피 사다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하천 역시 한참을 걸어도 사다리는 보이지 않고 300m를 지나 계단까지 가야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대피 사다리를 설치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이 없다 보니 그나마 있으면 다행. 설치 위치나 간격 등이 모두 제각각입니다. 기준은 특별하게 있지는 않아요. 필요한 곳에 설치할 뿐이지. 하천 위가 도로 등으로 막혀 있어 인명 구조가 어려운 복개하천도 300m에 걸쳐 사다리는 2개뿐이고 직접 올라가 보니 탈출구가 쉽게 열리지도 않습니다. 문이 무거운 데다 관리도 잘 안 돼 있고 다른 곳은 환풍구 덮개를 뜯고 나와야 합니다. 비상 대피 사다리가 물이 급격히 불어날 경우에는 피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현재보다 더 많이 확보해서 적재적소에 배치되도록. 장마와 기습폭우를 앞두고 있는 지금 현장 점검과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양귀비는 재배가 엄격하게 금지돼 있죠. 하지만 양귀비가 건강에 좋다는 속설 때문에 농촌에서는 불법 재배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적발된 이들 대부분이 60대 이상 고령입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500주가 넘는 말린 양귀비가 바닥에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80대 노인이 재배하던 양귀비를 경찰이 압수한 겁니다. 그냥 방치했던 거예요. 꽃이 핀 거 보니까 예뻐서 꽃양귀비가 날아온가 보다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원 씨는 텃밭 한쪽에는 관상용 양귀비를, 다른 한쪽에는 마약 성분이 포함된 양귀비를 구분해 재배했습니다. 마약 성분이 있는 양귀비는 관상용 개양귀비와 달리 열매가 동그란 알사탕 모양이고 줄기에 털이 없어 구별이 쉬운 편인데 50주를 넘게 키우면 불법입니다. 이렇게 마약 성분이 있는 양귀비를 불법 재배하다 적발된 경우는 대부분 60세 이상 고령자들입니다. 양귀비가 열을 내리고 통증을 완화한다는 속설 때문인데 때로 씨앗이 바람을 타고 날아와 스스로 자라는 걸 방치한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토성적으로 뻗어 아니면 관상용 또는 치료제 그런 목적으로 비닐하우스 같은 데나 그래서 원래 키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단속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적발은 쉽지 않습니다. 이런 거 단속하기에도 예산과 조직에 사실은 한계가 있어서 생산지까지 찾아다니는 일은 매우 흔치 않을 것 같고. 전문가들은 개화 시기에 단속을 강화하고 재배가 불법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도록 교육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MBN 뉴스 김봄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최모 씨는 그야말로 무고 고소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김 전 차관이 지난달 최 씨가 자신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거짓 진술을 했다며 무고로 고소하자 최 씨도 김 전 차관이 거짓말을 한다며 무고로 맞고소했거든요. 최 씨가 2008년 3월 말쯤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자 김 전 차관은 그때는 붙인 기일이라며 일종의 알리바이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김 전 차관의 붙이는 그 기일은 2008년 당시 양력으로는 4월 1일. 전날 저녁 가족이 모여서 자정에 제사 지내는 걸 감안하면 3월 31일에는 별장에 갈 수조차 없었다는 논리죠. 그런데 이번엔 최 씨가 아예 특정 날짜, 그러니까 2008년 3월 14일을 특정해서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날짜는 적어도 김 전 차관의 붙인 기일은 아닙니다. 조경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20일 검찰 수사단은 2008년 3월 김 전 차관과 윤중천 씨로부터 별장 옷방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최모 씨를 처음 소환 조사했습니다. 최 씨는 당시 2008년 5월부터 수년에 걸쳐 받은 우울증 치료 기록과
2008년 3월 산부인과에서 한 차례 사오피임약 처방을 받은 기록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최 씨 측은 약을 처방받은 날짜인 2008년 3월 15일 토요일을 기준으로 최 씨가 주장해온 별장 옷방 성폭행 사건은 전날인 3월 14일 금요일부터 이틀에 걸쳐 발생했다는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최 씨 측은 이를 바탕으로 김 전 차관과 윤 씨를 특수강간과 강간치상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 수사단은 사건의 진위를 살피는 동시에 2013년 과거 검찰의 수사 기록에 왜 최 씨의 산부인과 처방 기록만 누락됐는지도 조사 중입니다. 이번에 반드시 수사단에서 당시 검사가 왜 그랬는지, 누구에 의한 것은 아니었는지 꼭 좀 밝혀주셨으면 좋겠고요. 최 씨는 앞서 김 전 차관과 윤 씨와의 대질 신문도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성범죄 수사가 막판 탄력을 받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한의사인 동생이 성추행범으로 몰려 징역 6월에 판결을 받고 억울하게 구속됐다는 글과 영상이 국민청원 게시판에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흘 만에 6만 명이 동의했지만 사법부가 판단해야 할 내용을 국민청원에 소재로 올리는 게 맞느냐 하는 지적도 나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자신의 동생이 1년 전 출근길 지하철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몰려 억울하게 구속됐다는 게시글입니다. 게시자인 형 김모 씨는 당시 경찰의 증거 영상을 반박하는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김 씨는 피해 여성의 팔에 동생의 팔이 닿거나 여성의 겨드랑이 뒤쪽에 동생의 손이 닿았던 건 경찰이 동생을 피해 여성 쪽으로 밀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8분 동안 만지고 있었다면 아무 때나 그냥 찍으면 되지 왜 출발할 때부터 밀면서 촬영하나요? 경찰 측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입니다. 저는 표적수사나 동영상 조작 이런 주장 관련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정당하게 법과 원칙에 위배되는 사항 없이. 경찰은 당시 동생이 휴대전화를 쥔 손을 여성의 오른쪽 겨드랑이 밑에 대고 있고 지하철에서 내리기 직전 동생의 새끼손가락이 여성의 겨드랑이 앞쪽에 닿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증거 자료로 제출했었습니다. 피해 여성은 당시 경찰 조사에서 접촉한 부위가 겨드랑이와 가슴으로 이어지는 곳이라 신경이 쓰였고 불편해서 몇 번씩 남성을 쳐다봤지만 그대로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재판을 맡았던 법원은 즉각 판결문을 공개했습니다. 피의자가 재판 당시 범행 사실을 인정한 데다 성폭력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징역 6월을 선고한 1심 판단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가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엔 3일 만에 6만여 명이 동의하는 등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방적 의견을 담기 쉬운 국민청원 게시판에 사법적 판단 대상을 소재로 올리는 건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 현안은 역시 북한 문제였습니다. 두 정상은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대해 완전히 의견이 일치한다며 찰떡궁합을 과시했지만 통상 문제를 놓고는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대접받는 건 받는 거고 챙길 건 챙겨가겠다는 거죠. 박통일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 폐기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며 거듭 신뢰를 나타냈습니다. He knows that with nuclear that's never going to happen. Only bad can happen. He understands that. He is a very smart man. He gets it well. 그러면서도 북한에 대한 제재를 유지하겠다며 북한의 비핵화를 서두르진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 함께 일본인 납치 피해자 가족들을 만나 피해자들이 일본에 돌아올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북한 문제에 대해 미국과 일본의 입장은 완전히 일치한다며 미국의 입장을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동맹과 통상은 별개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여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일 무역 적자를 직접 거론하며 무역 불균형을 물고 늘어졌고 아베 총리는 말을 아꼈습니다. An unbelievably large imbalance, as you know, trade imbalance, which has been there for many, many years. Japan having the big advantage.
日米ウィンウィンとなる形の早期成果達成に向けて日米の信頼関係に基づき議論をさらに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갈등을 빚는 중국을 향해서는 미국이 중국과 거래할 준비가 안 돼 있다며 중국 수입품에 부과되는 관세 수입은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인간 오작품. 북한이 또다시 볼턴 미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해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앞서 볼턴 보좌관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죠. 김미경 기자입니다. 북한은 존 볼튼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발언이 궤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구조적으로 불량한 자의 입에서 삐뚤어진 소리가 나오는 것은 이상하지 않다며 이런 인간 오작품은 하루빨리 꺼져야 한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는 주권 국가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부정하는 것으로 인정해본 적도 구속된 적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지난 25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보다 하루 일찍 일본에 도착한 볼튼 보좌관이 북한의 발사체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규정하고 유엔 대북제재 결의 위반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한 데 따른 겁니다. 이에 반해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다음 날 트위터에서 북한의 발사체를 작은 무기들로 표현하며 볼튼의 발언을 깎아내린 데 이어 김정은과는 여전히 좋은 관계라고 강조했습니다. Long way with North Korea. We'll see what happens. There's a good respect built, maybe a great respect built between certainly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but we will. 또 아베 일본 총리와 만나서는 북한의 도발 행위가 일정 범위 안에 그친다고 평가절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내에선 여야를 막론하고 이런 트럼프의 대북 관련 발언에 비판이 쏟아지지만 최측근 볼튼과의 불협화음을 연출하는 트럼프에 대해서는 강온 양면 전략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강력한 제재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유도하는 동시에 북핵 포기 약속을 이행하도록 하는 의도된 엇박자라는 이야기입니다. MBN 뉴스 김희경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계획은 무산됐지만 공산당 고위급 인사들은 잇따라 한국을 찾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경제적 우호 관계를 내세우지만 화웨이 배제 움직임에 한국에 동참하지 말 것을 요청하고 미국을 견제하려는 그야말로 한국을 관리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주원 기자입니다. 가장 먼저 방한한 건 러우친첸 중국 장쑤성 당석입니다. 장쑤성은 다수 혁신 도시를 보유해 막강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의 최대 교역 투자 지역으로 꼽힙니다. 러우친첸 당석이는 o늘 오전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나 한중 우호 관계를 강조했고 通过海上，首尔与江苏沿海在中国是海岸线最长的。 오후에는 400여 명의 한중 기업인이 참석하는 대규모 교류회를 열었습니다. 또 어제 SK그룹 최태원 회장을 면담한 데 이어 삼성전자와 현대차, LG그룹 최고 경영진과도 만날 예정입니다. 러우친첸 당석이 외에도 왕샤오훈 공안부 부부장과 탕량쯔 충칭시장 역시 이번 주 한국을 찾습니다. 중국 고위급 인사의 이딴 방문은 미중 무역 전쟁 속에서 한국을 압박해 미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경제 교류를 좀 활성화하자는 목적이 가장 크겠지만 미국에서 화해를 좀 압박하는 상황이 거세지면서 제재를 동참할 것인지 의견을 물어보고 보복에 같이 맞서자. 그런 만큼 이번 미중 무역 전쟁의 틈바구니에 낀 우리 기업의 고민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이 그림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고려시대 때 동아시아의 외교 관계를 비교적 간단하게 설명한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힘든 외교와 크게 다를 바 없죠. 고려 때 거란이 침입해오자 조정은 그냥 항복하자는 파와 서경 이북 땅을 내어주고 타협하자는 파로 나뉘어 논쟁을 벌입니다. 이때 항복도 타협도 아닌 제3의 안을 갖고 거란을 만나 되레
영토를 얻어온 사람이 바로 서희입니다. 거란의 의도가 고려와 송나라의 관계를 끊는 데 있다는 걸 파악했거든요. 그래서 거란이 전쟁 중인 걸 이용해 고려 정복에 큰 힘을 쏟기 어렵고 고려를 견제하는 것에 만족하리라는 걸 판단한 뒤 오히려 이를 영토 확장의 기회로 삼은 겁니다. 거란은 나중에 자신들이 내어준 땅의 군사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돌려달라고 하지만 이미 때는 늦은 뒤였습니다. 고려가 얼른 그 지역에 강동 6주를 설치해버렸거든요. 지리적 위치 때문인지 우리 역사는 늘 이렇게 주변 강대국들에 의해서 선택과 강요를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북한과의 관계 때문에 북한은 물론 미국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에서 미중 무역 전쟁으로 중국 눈치, 이제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로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악화된 일본과의 관계. 이런 힘든 상황은 과거 고려 때의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지금도 외교관들이 우리 역사에서 최고로 꼽는 외교관은 서희. 최악의 외교 상황에서 고려시대 슬기로운 외교관을 국민만 그리워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군의 총과 칼이 필요하다면 외교관에게 필요한 건 국제 정세를 넓고 깊이 볼 수 있는 눈과 거기에서 나오는 날카로운 혀입니다. 외교관 되기 쉽지 않잖아요. 보통 똑똑하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고시나 특채를 통해 외교관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들어가고 나면 바뀌는 건지 아니면 지금 외교관이 되는 길이 잘못된 건지 매우 궁금해지는 요즘입니다. 뉴스 초점이었습니다. 나는 가만히 서 있었는데 누가 봐도 상대방이 잘못해서 사고가 났는데 사고 책임을 일부 져야 하는 경우 있죠. 그동안 관행적으로 쌍방과실로 처리되어 온 차량 사고들이 앞으로는 가해자 100% 과실로 바뀝니다.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 또는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다가 사고를 내는 경우 등입니다. 엄혜림 기자입니다. 직진 차로에서 달리던 차가 갑자기 방향을 꺾습니다. 멈춰있던 차가 갑자기 튀어나와 부딪히기도 합니다. 명백히 가해자의 잘못. 하지만 지금까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며 20대 80 등으로 피해자의 책임을 일부 인정해왔습니다. 너무 억울하더라고. 그가 말도 못해 범죄도 많이 올라가 버렸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억울한 쌍방과실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직진 좌회전 동시 신호에서 직진하는 차가 갑자기 좌회전을 해 부딪히면 이제는 100%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고속도로에서 앞서가는 화물차에서 떨어진 짐이 뒷차와 부딪힐 때 기존에는 제대로 피하지 못했다며 피해자에게도 40%의 과실을 매겼지만 안전거리만 지켰다면 책임을 물지 않습니다. 최근 달라진 교통 환경도 반영됐습니다. 차가 자전거 전용 도로를 달리다 사고가 나면 100% 자동차 책임입니다. 회전 교차로에서 회전 차량과 진입 차량이 충돌하는 경우 그 잘잘못을 따지기가 어려웠는데 이젠 진입 차량의 과실이 무조건 80% 인정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보험사라면 과실 비율 분쟁이 생겼을 때 소송 외엔 해결책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분쟁심의위원회가 조정에 나설 예정입니다. MBN 뉴스 엄혜림입니다. 숫자를 보는 오늘의 뉴스입니다. 우리나라 만 45에서 64세 중장년층 10명 중 4명은 결혼 안 한 성인 자녀도 부양하고 자신의 노부모도 부양하는 이중부양의 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위로는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밑으로는 결혼이 늦어지거나 안 하는 영향 때문이겠죠. 이들이 미혼 성인 자녀나 노부모에게 지원하는 현금은 월 평균 115만 원 정도로 전체 가계 소득의 5분의 1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중장년층이 자녀나 노부모로부터 받는 현금은 18만 원 정도였죠. 자식된 도리, 부모된 도리를 하는 건 좋은데 정작 본인들 노후 대비가 안 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입주한 기업과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발전하는 형태의 자족도시를 기업도시라고 하죠. 15년 전 시작해 사업 막바지인 올해 오라는 기업은 안 오고 아파트 물량만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땡처리 아파트가 속출하고 1억 미만짜리 전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이번 달부터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는 원주 기업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아파트 전세 가격이 1억 원을 밑돌고 대출이 낀 아파트는 불과 5천만 원짜리 전세까지 등장했습니다. 대출이 1억 3, 4천 있고 부세가 5천이니까 그래서 그래도 분양가보다 밑이에요. 매매 시장도 가라앉아 원래 분양 가격에서 2,500만 원이 떨어진 마이너스 프리미엄 분양권도 거래됐습니다.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 가는 길목에 분양 성공을 장담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렸지만 실제로 원주 기업도시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기업도시에 정작 기업은 들어오지 않고 아파트 분양 물량만 쏟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원주 기업도시 입주 예정 기업 25개 가운데 16곳은 업무 용지만 분양받고 아직 공사조차 시작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도시 시범단지 6곳 가운데 공정률이 80%를 넘은 곳은 원주와 충주 둘뿐입니다. 2007년 착공한 태안 기업도시는 공정률이 46%, 영암 해남은 21% 수준입니다. 무주와 무안은 삽 한 번 떠보지 못하고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정부도 방치하고 기업도 외면하면서 기업도시가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다음 달 국내에서 호주, 이란과 친선전을 갖는 축구대표팀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슈틸리케 감독의 신임을 받았던 이정협이 처음 대표팀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태일 기자입니다. 슈틸리케 감독의 황태자로 불렸던 이정협이 벤투호에 처음 승선했습니다. 이정협의 대표팀 소집은 1년 6개월 만입니다. A매치 19경기에서 5골을 기록하며 슈틸리케호 부동의 원톱 스트라이커로 이름을 날렸던 이정협은 이후 일본 리그에 진출했지만 부상 탓에 제대로 된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다시 K리그로 돌아온 이정협은 올 시즌 K리그2 부산 소속으로 9경기 7골을 터뜨리며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Lee Jung-Yop tem a ver com as suas características, com as suas qualidades, com o facto de a nossa forma de jogar. Esse ou são os motivos pelos quais o convocamos. 이정협과 더불어 울산의 김태환과 전북의 손준호 등 K리거들이 벤투 감독에 처음 발탁됐습니다. 다음 달 1일 유럽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과 군사훈련을 앞둬 대표팀 제외가 예상됐던 캡틴 손흥민도 이번 소집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Apresentar-se-á na seleção nacional pouco mais tarde, assim como outros jogadores. 다음 주 월요일 소집되는 축구 대표팀은 다음 달 7일 부산에서 호주와 11일 서울에서 이란과 각각 평가전을 갖습니다. MBN 뉴스 김태일입니다. 오늘 서귀포에는 4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는 등 남해안과 제주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내일은 하늘이 차차 맑아지겠고 비로 인한 세정효과로 공기도 깨끗해 상쾌하겠습니다. 다만 내일 아침에는 기온이 내려가 비교적 선선하게 느껴지겠는데요. 내일 아침 서울 12도, 광주 13도에서 출발하겠고 한낮에는 낮 기온이 25도 안팎을 가리키며 그동안 계속됐던 더위도 주춤하겠습니다. 오늘 강하게 내리던 비는 거의 그쳤지만 해안을 중심으로는 밤까지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오늘 종일 쌀쌀한 날씨를 보였는데요. 내일 중부지방 아침에는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내려갑니다. 춘천의 아침 최저기온 11도, 대전은 12도로 오늘보다 1, 2도가량 낮겠습니다. 남부지방 오후에 차차 맑은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한낮 기온 대구 25도, 울산과 부산 24도로 따뜻하겠습니다. 동해안 지역 낮 동안 강릉의 수온주는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크게 덥지도 않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팔이 선정한 이 한 장의 사진입니다. 옆자리에 트럼프 대통령을 태우고 손수 골프 카트를 모는 건 아베 총리입니다.
아무리 대접을 위한 거라지만 보통 캐디가 하는 일을 직접 하는 걸 보고 일본 야당은 도를 넘었다며 비판했습니다. 게다가 이런 대접에도 경제적으로는 별 효과도 못 봤죠. 이런 대접, 접대라도 해놔야 하는 건지 하나마나한 고개 숙이기를 한 건지는 역사가 나중에 판단을 해줄 겁니다. 뉴스파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